자, 이번 시간에 이제 건축허가 등 관련 허가권자, 건축 절차 등 관련해서 관련 기출 문제 가지고 보시게 될 텐데, 이게 좀 이제 대중 없이 막 요즘에 나와서 좀 힘들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특정한 문제 주제를 막 쫓아가다 보면 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주로 논의가 됐던 위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 한 3분의 1 정도는 버리는 문제가 될 텐데요. 자, 사전 결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외웠던 게 몇 개 안 돼요. 2개밖에 없어요. 의제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상실된다라는 키워드 2개 외우셨어요? 그죠? 문제를 풀어갈 때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이걸 일 없이 다 읽어버리면은 양이 무한대로 늘어나요. 그래서 그 내용을 소화를 할 수 없어서 개판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먹을 단어가 딱 하나 나와 있죠. 상실된다 라고 해서 5번 가볼까요? 사전결정 신청자 2년 내에 착공신고를 해야 되고, 이 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된다. 숫자가 맞아서 착각할 수 있었던 문제 해서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년 내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입지 규모 사전 결정 효력은 상실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리고 답을 외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주제가 일단 답은 5번이 되게 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옳은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유는 5번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제는 그전에도 마찬가지고 출제 이슈가 딱 유형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나오고 28회 때 나오고 30회 때 딴 걸 물어보거든요. 의제 얘기를 물어보게 되는데, 다시 31회 때 출제가 되면은 이 아이 바로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야 되고, 2년 내에 바로 건축을 신청하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을 상실되게 된다. 이제는 이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충분히 답을 뽑을 수 있는 지문이 이 지문이 되겠습니다. 또는 숫자 틀리게 해서 1년 이렇게 해서 또 뽑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키워드 뭐가 된다? 상실된다.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답을 찍어낼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답은 5번. 나머지 간단히 볼까요? 사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허가권자다. 뭔 소리냐면 허가 신청하기에 앞서서 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어보는 제도가 사전 결정 신청 제도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가 어떻다? 사전 결정을 해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전 결정 신청 사항에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할 사항이 포인트 포함될 수 있다. 전혀 모르지. 그냥 포함한다 그러면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패턴들 잡아내셔야 돼. 내용을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다 답을 찍어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3번 질문, 끄트머리 협의해야 된다. 이런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절차. 절차는 전반적으로 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오른편인데 의미 없어요. 여기서는 자, 굳이 틀리게 뽑으려면 지난번에 이걸 틀리게 뽑을 때 어떻게 하냐면 답은 아니었는데 없다라는 식으로 해서 틀리게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문맥으로 가서 쇼를 봐야 될 것이고, 이 주제는 키워드 상실된다. 이 주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왔으면 이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렵게 구성하는 문제가 바로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의제 효력, 사전 결정의 효력 의제라고 하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30회 때 나왔던 문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개농산하라고 하는 거 설명드렸었죠. 개농산하.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산지 전용 허가 등 나와 있고요. 농지 전용 허가 나와 있죠. 하천 전용 허가는 빠져 있네요. 그런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가 된다? 바로 산지 전용 허가 등에 관한 주제. 이 산지 전용 허가는 도시 지역에서만 의제가 되게 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D급번은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지 않는 케이스. 상당히 어렵게 구성을 했고요. 이 문제를 달리 구성하면 이제 개농산하 중에서 산지 전용 허가를 빼게 되면 죄 없는 도로 점용 허가 이런 것들을 넣어서 틀리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점용 허가는 당연히 포함이 된다 해서 이렇게 문제 통해서 보시면 대충 감을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도시정만, 산지 전용 허가 등이 의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자, 기억, 리을, 그 다음에 리을 해서 답은 2번으로 뽑아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우리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엽기적으로 뽑아내는 문제들 가끔씩
있게 되는데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농산화라고 하는 주제 보셨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28회 때 틀리게 해서 뽑았던 거, 요거 옳은 것을 고르시고 또 답을 뽑아낼 수 있으니까 두 가지 주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실 것 해서 최근에 연속 나왔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자,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 보니까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크게 네 가지인가가 있,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예외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목적으로 할 때 이때는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동네에서 연립이나 다세대 장사하시는 분들 바라볼 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아, 집을 짓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라 아, 저분이 지주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요거 하나 가지고 요것은 대지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고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의 구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하여튼 요거는 옳은 걸 모두 고르셔서 이런 패턴도 안 먹혔던 그런 특수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풀기 어려웠고요. 니은 뒤로 결과적으로 답은 4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허가,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일단 요거부터 몇 개 가볼까요? 우리가 여기서 허가 신고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허가권자 구청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수가 허가를 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전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게 된다. 그래서 주교 자수 3천 이렇게 외우셨어요. 주교 자수 3천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라는 뉘앙스 하나 기억해 주십사라고 해서 그건 틀리게 보통 구성을 하게 될 것이고 같이 묶어서 건축 허가의 제한 등 해서 국토교통부 장관 제한할 수 있다. 두 가지 사유 국토관리장관 요청 하면 어떻다? 국토부 장관 제한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정도가 전체 시리즈. 자, 1번 질문 끝머리 보니까 승인 나와 있죠? 앞을 보면 놓칩니다. 그래서 수질 보호, 수질 들어가 있죠? 그러면 3층 이상이거나 1천 이상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옳은 표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할 테고. 그 다음에, 자, 끝머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숙박시설 또는 이제 위락시설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요한 거 아니고요. 지문 긴데, 위락숙박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승인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승인을 하려면 사실은 먼저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이렇게 전제를 삼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때 자, 위락 숙박은 끄트머리만 가서 보시는 거야.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락 숙박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 때문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끄트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보고해야 된다. 예,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것과 연계가 되고요. 자, 건축 신고의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야? 모르지. 신고상 우리 외울 수 없었어. 근데 앞에서 대수선할 때 증설, 해체, 변경은 어떻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수선은 일정한 경우 어떻다?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기억나세요? 대수선 얘기를 할 때 저야 내기, 바보, 지주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서 증설, 해체, 변경은 기본적으로 허가. 그러나 소규모 자 증설, 해체, 변경이 아닌 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신고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이거 건축 신고 있고 나서 얼마? 1년이죠. 그래서 1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상실되게 된다. 그래서 이거 답은 5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주제 아니고요. 건축 신고 항목에 대해서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이걸 다 쫓아가서 외울 수가 없어요. 이런 선생님이 없다니까 힘들까봐 외우지 말라고 이런 사람이 없어. 나와서 이거는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잘 안 외워지니까 그건 패스하고 넘어가시는 거. 그래서
답을 쫓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5번.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겠고요. 하여튼 과거에 난이도 있게 구성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주교 자수 3천. 주교 자수 3천은 언제든지 단독으로 낼 수 있는 박스형 문제를 구성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교 자수 3천이라고 하는 거. 자, 좀 시간 됐었고요.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허가 신고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1번. 자,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사전 결정에서는 두 가지 키워드였죠. 바로 효력이 상실된다라는 개념하고 또 하나 이슈가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의제, 인허가의 의제에서 개농산하, 그중에서 보전산지, 산지 전용 허가 관련해서 도시 지역에서만 어떻다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된다. 내용 읽으시면 안 돼. 읽으면 말려버려요.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한다 안 신청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다. 키워드 사전 결정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상실한다라는 키워드하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게 됩니다. 자, 2번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틀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뭐라고요? 자, 구청장의 허가. 그래서 공장 창고는 어떻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예외 중에 예외 중에 예외 이렇게 아주 꼬아놓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갈게. 자, 창고 나와 있죠? 창고라고 하는 것은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틀렸다고요. 그래서 뒤에 자, 우리 시험 보시는 관점에서는 사실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해 주는 경우 있거든요. 10만 이상, 21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 근데 거기 쫓아가면 안 되고 시험용으로는 무조건 시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제 공장 창고 얘기할 때 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해서 일단 2번을 틀리게 뽑아냈고요. 3번 지문이요. 뒤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개농산하. 아까 우리 입지규모 사전 결정에서도 개농산하 의제가 되고요. 건축허가 있어도 당연히 땅 들어볼 수 있으니까 개농산하 등 17개인가가 의제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요거 나와 있죠. 신고 대상 우리 외우지 않았어요? 겁먹지 말라고. 자, 여기서 신고 파트에서는 아까 이슈가 뭐라고요? 건축 신고 있고 나서 1년 내 착공을 하지 않게 되면 건축 신고 효력은 상실된다. 그게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고 항목 우리 하나도 안 외웠어요. 안 외웠다는 것 자체를 외워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다시 한번 대수선 관련해서 증설 해체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 수선은 어떻다? 신고하면 된다.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신고의 효력은 없어지게 된다. 상실한다. 이게 있었죠? 얼마? 1년 이내라고 해서. 자, 일단은 이 문제 답은 일단 2번 될 것이고요. 다시 문장을 쫓아가지 마시고 단어, 키워드를 잡아내셔야 돼. 사전 결정에서는 출제 이슈가 뭐가 된다고요? 사전 결정에서는 효력을 상실한다. 이 얘기하고 또 하나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또는 의제되는 것. 개농산하라고 하는 것이 논의 포인트.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80제곱미터 3층 건축물 이게 이제 허가 대상이라는 얘기거든요. 허가 대상 건축물에 건축을 하고자 할 때 미리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다라는 의미. 쫓아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그렇고 이 4번 지문도 신고 대상 이것도 외울 수가 없다고 외워봤자 답이 아니라고 자 항상 툭툭 던져주는 예시 지문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 구청장이 공장 창고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게 된다. 답이 2번이었었고요. 3번, 4번, 5번에서 이 중에서 굳이 포인트는 예를 들어서 2번 지문 이미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아까 답이 됐던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다 하면 좋겠지만은 몇 개라도 정확히 외우셔야 돼. 이게 절대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양을 늘리게 되는 순간 아사리판이 돼버려요. 이게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개판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요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허가의 제한. 7년 동안 한 문제인데 그 전에 도배했던 문제예요. 도배했던 문제가 이 허가의 제한, 착공의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1번 끄트머리 제한할 수 있다. 나와 있죠? 2번 제한할 수 있다. 나와 있죠? 4번쯤은 연장할 수 있다.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끄트머리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이 정도면 되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이걸 문장을 하나 꼼꼼히 해결해서는 풀 수가 없어요. 자, 먼저 제안할 수 있다. 국방부 장관이 어떻다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 허가를 제안할 수 있다. 장관 요청이 있으면 어떻다 제안할 수 있다. 그 외 국토관리도 있었죠. 국토관리하면 어떻다? 국토부 장관 제안할 수 있다. 국토관리에서 필요도 인정하면 국토부 장관 제안할 수 있다. 2번 질문, 아까 설명드린 질문이야. 교육감 뒤에 요청, 국토부 장관 제안할 수 있다. 아주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듣다 보면 아주 그럴싸한 느낌을 주는 그런 질문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돼. 외워서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 장관 요청, 국토관리 제안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특별시장도 구청장 등의 허가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는 주제,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국토부 장관은 어떻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출제 이슈는 뭐라고요?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그럼 논리체계상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런 사람들 해제를 명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누구만 해제를 명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만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1회 1년의 범위에서 뒤쪽만 봐야 돼. 자, 1회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앞쪽은 중요치가 않아. 앞쪽으로 함정을 안 판다고요. 틀리게 될 때도 과거에 1회 2년, 2회 1년 이렇게 말장난하면서 과거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도지사가 제안했을 때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의 제안도 하여튼 전통적으로 많이 내왔던 주제. 해서 다시 키워드 국토부 장관, 국토관리 장관 요청 어떻다 제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국토부 장관 해제를 명할 수 있다. 1회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아가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하여튼 전통적으로 풀 수 있는 영역이고 하다 보니까 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건축법령상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칙에 관한 조문의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 자, 이 주제는 몇 군데서 이슈가 되게 되죠. 주로 이제 돈 얘기라고 하는 거. 자, 이게 어디서 국토기획법에서 두 군데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국토기획법에서 자, 개발 행위허가 신청에 대해서 조건부로 허가를 할 수 있고 이때 조건부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의견 들어야 한다. 출제 포인트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누구에 대해서는 제외다. 국가, 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주제가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자, 국토기획법에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해서 도로, 학교, 공원을 건설하는 사업, 이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 계획에 인가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시계획 인가할 때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고 의견 들어야 되고요. 이때 인간이 믿음이 가지 않게 되면 이행보증금을 예측해 할 수 있다. 출제 포인트 국가,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돈 얘기 국토기획법 두 군데 나오고요. 나중에 정비법을 보다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정개발자, 그적지주라고 그랬습니다. 지정개발자가 바로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는 경우 공사비의 20%까지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숫자가 한번 답이 됐었는데 그건 정비법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 이제 건축법에서 나온 돈 얘기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이 문제는 별개 문제로 이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걸 미리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1천 이상이 돼야 됩니다. 어떤 건물이 얼마 1천 이상이라는 전제하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에게 자, 바로 공사비의 1% 범주 내에서 공사비의 1% 범주 내에서 바로 이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것을 예측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8회 때 출제가 되고요. 쭉 안 나오다가 지금 이제 30회 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살을 하나 붙일 것이 있는 게 뭐냐면 일단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또 하나가 1%. 그럼 이제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 안 내도 되는 경우를 기억을 해야 돼. 이 문제가 나왔으면 그 다음 단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떻다? 바로 공사현장 안전관리금 예치금 예치하지 않는다. 이 주제가 다음 주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본 출제위원이 그 다음 문제를 구성을 하게 되면 제일 유력한 주제가 토지주택공사, 공적인 주체죠.
공무원은 아니지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주체에 대해서는, 공적인 주체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1% 공사 현장 완전관리 지금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 외에 자 하나만 더 살을 붙이게 되면요, 예치를 해야 되는데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보증서로 예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보증서로 예치할 때는요, 각서 써주는 거야. 혹시 내가 공사 현장에 방치돼서 개판 5분 전이 되게 되면 손모가지를 잘라버리겠다, 이런 식의 개념을 보증서라는 개념. 그래서 원칙은 현금을 예치하는 겁니다. 두 가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지금 1천 이상일 때 1% 범대에서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해야 됩니다. 이건 이제 좀 유치했던 문제고요.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삼게 되면 두 가지 이슈야. 첫 번째, 내치하는 것 관련해서 첫 번째가 믿을 수 있는 토지, 주택, 공사는 어떻다? 예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얘기라고요. 바로 자 보증서로 예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예치금을 예치했을 때는요,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면 이걸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 굳이 반환할 이유가 없다. 각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18회 때 나왔던 주제와 같이 묶어서 다시 갑시다. 믿을 수 있는 자는 삥을 뜯지 않는다. 그래서 국토기획법에서 자 이행 보증금이라고 하는 개념, 국가 지자체는 내지 않는다. 이 주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하는 건 믿을 수 있는 토지, 주택, 공사는 내지 않는다. 요것만 살을 하나 붙여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외에 살 하나 더 붙인 게 바로 다른 거 아니고 이 보증서로 가름을 할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해서 아무래도 제일 유력한 건 토지공사 얘기가 아마 이슈가 되게 될 겁니다. 많이 갈 수 없거든요. 18회 때 출제가 되고 말이 18회 때지 지금 30회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13년 만에 다시 한번 출제가 된 주제예요. 그래서 뭐 작년 교재도 저는 이제 옛날에 문제 구성이 됐기 때문에 나이를 해놓긴 했지만은 사실 만만치가 않았던 주제. 그리고 이 문제 업그레이드 시키면 토지공사 예치하지 않는다. 이런 게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전통적인 문제가 될 테고 또 주기상 얘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바로 건축 분쟁의 조정 재정 주체, 누구 어떤 다툼에 대해서 건축 분쟁의 조정 재정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자, 앞에서 다시 외우셔야 되죠. 건축 관계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근 주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세 번째가 관계 전문 기술자라고 하는 거. 요렇게 세 명이 주인공이 되게 된다.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그래서 건축 관계자는 4명이 들어갔었죠. 전주인 건축주라고 하는 거. 두 번째가 설계자라고 하는 거, 세 번째가 시공자, 네 번째가 감리자. 이렇게 4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한다? 건축 관계자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보게 되면은 이게 조금 이제 난이도 올렸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공자는 건축 관계자 일종이거든요. 인근 주민, 이런 분쟁,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상이 되게 된다. 두 번째요, 관계 전문 기술자고 인근 주민, 크게 셋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인근 주민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 건축주는 건축 관계자죠. 감리자도 뭐가 됩니까? 건축 관계자. 아까 건축 관계자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허가권자와 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이라는 것은 최소한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상이 아니다. 이 문제가 28회 때 출제가 되고요. 조금 이따 문제 바로 이어서 볼 텐데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30회 때 문제가 정말 어려웠어요. 건축법이라는 주제가 자 문제 거의 반 이상을 손을 못 대게 구성을 했던 그런 문제 패턴인데 자 일단은 다시 주기상 지금 이제 또 하나 이슈가 될 게 뭐라고요?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자 묶어서 건축 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 전문 기술자, 이들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소관사항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정확히 외우고 있으면요, 사실은 그 다음 문제에서 똑같은 주제를 또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운데요. 지금 보니까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얘기가 되고 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그건 내용 볼 것도 없고요. 사실 외우기도 곤란하고 한데 취지가 뭐냐면 우리가 허가 신청을 했는데 허가권자, 시군, 구청장 등이 일체를 개판으로 한다. 법령을 잘못 해석한다. 조례를 잘못 해석한다라고 했을 때 자, 제가 이를 개판으로 하네요 라고 찔러버리는 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그래서 우리가 민원을 제기한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민원을 제기한다. 해서 행정청하고 어떤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건축민원에 관해서 행정청이 허가권자 등의 처분을 잘못하거나 했을 때, 법령을 잘못 해석했을 때, 조례를 잘못 해석했을 때 바로 누가 민원인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리 뼈대를 가서 볼까요? 자, 지금 허가권자와 건축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 이런 것의 개념을 굳이 해석하면 뭐가 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허가권자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떻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될 테고, 허가권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소관을 하게 된다. 우리가 허가권자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신청한 사람 간에 그걸 분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은 약간 대등한 관계에서 있는 것을 분쟁이라고 부르게 되죠. 아들내미하고 대판 싸웠어, 아빠하고. 그걸 우리가 분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극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는 이 분쟁의 개념하고 민원의 제기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다만 28회 때 지금 결국은 허가권자와 허가 신청자 간의 분쟁이 아니라 이게 민원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주제를 가지고 갑자기 30회 때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는 제도를 이걸 가지고 문제를 구성해요. 근데 문제가 썩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다는 게 풀만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 이게 구질구질하게 구성을 했거든. 그래서 1번 보니까 도지사, 끄트머리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듣고 버리시는 거야. 한 번에 소화 안 돼요. 자, 근데 이렇게 감에 있어서 이런 것도 그래요. 너무 진지하게 보게 되면 점점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지금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설명도 안 드렸는데 문제 가지고 지금 해설하는데 주어수로 끊어서 가는 훈련하면 오히려 심플해져요. 2번 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 출석해서 의견을 들으시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라고 해서 지금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하고요, 허가권자 간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는 것이 운영을 합니다. 내가 허가를 신청했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군에서 나한테 허가를 안 내줘. 그러면 어디다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여기에다가 찔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허가 신청한 사람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허가권자도 경우에 따라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분 지문이 틀리게 구성을 한 건데, 얘는 한한다가 틀렸다고. 자, 만약에 전문가가 있다 하십시다. 나는 건축 관계 법령을 잘 몰라. 근데 건축사가 허가권자가 잘못돼 있대 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 게 빠르겠죠? 그죠? 내가 건축사한테 설계를 맡겨서 허가 신청을 했는데 건축사 얘기에 따르게 되면은 이게 법상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허가권자가 일체를 개판하면서 불허가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민원을 이 사람이 허가 신청인이 제기를 하게 될 것인데, 그때 밖에서 건축사가 문자로 보내지 않아도 된다. 필요하다면 어떻다? 그 사람도 와서 얘기를 진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 진실 또는 이제 법령에 대한 해석을 누가 정확히 하는가, 이걸 따지는 과정이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다만 이 문제 취지라고 하는 것은 앞에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 보게 되면 허가권자와 신청인 간의 분쟁이라는 말씀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건 민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8회 문제를 출제하는 자가 문제를 이제 구성한 걸 분석하면 이 28회 출제인이 뭘 노리고 있었냐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고 하는 이 제도하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요 두 개 제도의 차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소관을 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소관을 하는지를 가지고 바로 28회 때 문제 구성을 했다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고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이 되게 될 테고 허가권자와 신청인의 이 다툼 또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소관상이다라는 것이 28회 출제위원회 이 문제를 출제한 목적이야. 이걸 차이를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문제를 본 사람이 30회 출제위원은 이걸 보면서 어호 지금 아까 건축분쟁전문위원회하고 민원위원회 이 두 개를 비교했으니까 이 민원위원회 관련한 주제를 구성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허가권자 신청자 간의 다툼. 근데 그 자리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전문가도 당연히 나서서 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 그래서 자 결국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같은 건축관계자, 인근 주민, 관계전문기술자라고 하는 거 요렇게 하나 뼈대를 잡게 되는 것이고요.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허가권자와 신청자 간의 다툼에 대해서는 어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소관을 하게 된다. 28회 문제도 그렇고 자, 30회 문제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다시 30회 문제에서 하나다 요것 때문에 틀리게 구성을 했는데 지금 31회 때 다시 출제가 되게 되면은 뭘 가지고 허가권자와 신청자 간의 분쟁이라고 다툼에 대해서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소관상이고 나머지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이 된다. 그 정도고요. 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자, 질의민원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자, 원칙은 문서에 따라야 되고요. 문서에 할 수 없는 경우 구술로 할 수도 있다. 이런 법조문이 있습니다. 큰 이슈 안 되고요. 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직접 조사케 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을 보내서 조사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을 심의할 수 있다. 해서 결국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허가권자와 허가 신청자 간의 다툼이라는 것은 법령 또는 건축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의 자 해석 이런 것들이 어떻다 다툼의 대상이 되게 될 것이고 이때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법령 또는 조례를 해석하는 역할을 담당을 한다. 이런 식의 취지에서 답은 일단 2번이고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웠던 그런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비교해서 그럼 다시 주기 올해가 31회 출제가 되게 될 거니까 다시 뭐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겠다 낸다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소관상 이게 다시 출제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 전체 맥락을 잡고 봐야 되는 게 어쨌든 한번 뭐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서 하면 안 되고요. 결국은 비교해 가면서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까 30회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하늘 아래 새로운 문제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28회 문제를 약간 업그레이드해서 출제한 그런 문제 유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자,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산정하기 위해서 위반 내용에 따라 곱하는 비율을 높은 순서로 나열한 것은 자, 이런 분들 출제하시고 아마 죽어도 좋게 자, 지옥에도 쉽게 못 갈 거야. 별 미친놈의 새끼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풀라고 이건 몰라요. 그래서 아마 우리 기본서에 가거나 우리 자료의 집에 보면 문제 답 써놨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도 그거 찾아보고 나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자,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 이게 신문기사 보게 되면 골 때리는 놈들 많습니다. 강제이행금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 거 없다고 이행강제금이라고. 법 공부를 좀 하시고 부동산에 관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신문 기사를 보게 되면 아사리판입니다. 아사리판이에요. 아사리판. 그리고 요 근래 이제 지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월세 상한제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주임법에서 임대차 기간 2년 얘기 나오고 뭐 등등. 또는 이제 법안에 따라서는 그 이제 뭐죠? 임차인으로 귀책사유가 없게 되면 거의 무제한으로 임대차 기간을 인정하는 이런 법안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게 이제 통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2년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 근데 거기 가지고 뭐 인터넷도 신문 기사 댓글들도 난립니다. 세상에 우리나라에 집주인이 그렇게 많나 봐. 난리 굿을 쳐. 그 대부분의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지해서 그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무슨 공산주의냐 뭐 이런 얘기하고 지랄이야. 무식하게 못 배운 티 내는 거지. 그 미국 이런 데를 다 이런 거 다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규제합니다. 미국을 우리가 공산주의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에 뭔 얘기다 짜증나가지고 하여튼 댓글을 보면 안 돼. 근데 살면서 댓글을 안 보면은 기사는 다 헛소리가 많거든. 이런 걸 갖고 뭐라고 써? 법에다가 강제 이행금 이런 식으로 기사에다가 강제 이행금.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이 댓글 쓸 때 또 강제 이행금 다 써. 모질이 들이죠. 근데 이 내용을 얘기를 하시면 안 돼. 그럼 이제 이행강제금 얘기를 설명 간단하게 드릴게요. 이 문제는 풀 수가 없는 문제고요. 이행강제금은 세 군데서 이슈가 돼요. 그 중에서 제일 문제 내기 더러운 데가 바로 건축법 파트입니다. 그래서 건축법규를 위반을 하잖아요.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이런 위반을 하잖아요. 그럼 뜯어 고칠 때까지 계속해서 어떻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이행강제금 아예 대놓고 내는 걸 내면서 아예 그냥 불법적으로 개조해 쓰면서 월세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이게 골 때리는 게 그런 경우 있습니다. 원래 건물주가 따로 있고 세입자가 있어. 근데 이제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골 때리게 계약을 체결해. 임차인이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넣어. 그런 게 있어. 뭐 땅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는 언니가 소개시켜주다고 땅 사는 사람 별의별 일이 다 있어. 근데 제일 골 때렸던 제가 상담 사례가 그런 경우였어요. 이행강제금이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가 돼. 세입자인데 부과가 되다가 보통 4월달에 부과되거든요. 올해 부과가 안 된 거야. 궁금한 거야. 그럼 구청에 전화해봐야지. 어떻게 됐나요? 그럼 구청에서 뭐라고 그래? 미안해요 라고 얘기하지. 깜빡 실수로 놓쳤네요. 다시 보내드릴게요. 전화질 하지 말라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다가 갑자기 한 해 빠지면 담당 공무원이 실수로 빼먹은 거야. 착오로. 그걸 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구청에 전화를 했고 왜 올해는 부과를 안 하나요? 그러면 구청 담당 공무원이 뭐라고 그래? 미안합니다. 다시 부과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이게 이제 결국 뜯어 고칠 때까지 자 계속 돈을 내는 걸 뭐라고 한다? 이행강제금 제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아주 오래전에 나와서 거의 나올 가능성은 작은데 그냥 상식으로 하나 기억해 두실 게 우리 헌법에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한 번 죄 짓게 되면 어떻다? 두 번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정권 말기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형 이런 분들 막 교도소 가잖아요. 하도 오래되면 기억도 안 나지. 정권 말기가 되면 그 권력자 주변에 있던 부정부패 비리했던 애들이 다 깜빵을 간다고. 그럼 또 사람들이 무식해서 또 겁나 통쾌해. 그게 통쾌할 일이 아니야 대부분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 때문에 싸게 하는 거야 싸게. 예를 들어서 징역 10년짜리 맞을 사안을 자기가 정권 쥐고 있을 때 형님 1년만 가서 정권 바뀌어버리면 10년 때려받을 수 있으니까 1년에서 쇼부로 보십시다. 이렇게 쇼부를 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사소한 일로 그냥 다 엮어. 그래서 검찰은 일부러 어설프게 기소를 해. 그럼 이제 다 나머지 입증을 못하니까 무죄. 그리고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유죄. 징역 1년. 그러면서 국민들은 또 겁나게 그냥 저놈의 새끼들이 다 처먹었었는데 아주 그냥 정의의 그 사도. 아니야. 이중처벌 금지 원칙 때문에 미리 선수를 쳐버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게 발견이 되고 증거가 발견이 되더라도 더 이상 처벌을 못 해요. 지금 뭔 얘기하려고? 정권의 추악함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아니라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이행강제금 나와 있죠? 네. 이행강제금은 자 과거에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라 이런 취지가 이행강제금이야. 근데 우리가 벌금이라는 개념도 있겠죠? 벌금 있겠죠? 자 벌금은 누가 부과합니까? 공인중개사법 가면 그런 거 배우잖아. 개개, 직상, 증투, 시담, 방해, 3년 3천. 벌금 누가 부과해요? 관할까지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소리가 점점 작아져. 판사가 부과해요, 벌금은. 판사가 벌금을 부과한다고요. 오늘부터 외워요. 벌금은 누가 부과한다? 판사. 징역 살리는 것도 누가? 판사. 그죠? 그러니까 제일 무식한 얘기가 과태료 하고 이행강제금하고 벌금하고 구분을 대부분 사람들이 무식해서 못해. 벌금은 판사가 하는 거야. 과태료 이런 건 행정처분, 행정청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태료 때려 맞는 건 전과가 아니야. 과태료를 때려 맞는 건 전과가 아니라고요.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무단횡단 3만 원 과태료 때려 맞아서 하십시다. 전과가 아니라고. 도대체 아는 게 뭐가 있어?
뭐, 이 기본 상식도 몰라. 그렇다고 요즘에 또 드라마라도 또 안 와. 드라마도 몰라, 또 이제. 괜히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드라마가 안 보여. 드라마가 안 보여. 그래서, 그 나중에는 이제 이 망할 나오심을 한 2년쯤 공부하게 되면 사회에서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가격리가 되는, 자가격리가 해서 점점 친구도 사라져. 해서 어떻게든 오래증을 따셔갖고 다시는 사기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다음부터 뭐 지를 일이 있으면은 집 살 때도, 집을 지을 때도 한번 저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디테일한 부분은 몰라도 기본 틀은 알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 전에 아파트 입주할 때 그런 거 있었잖아. 어떤 사람들이 뭐지, 뭔지, 돈지랄 하잖아요. 집, 아파트 들어갈 때 꼭 한 게 확장 이런 거. 확장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확장할 때, 그 아파트 분양할 때 확장 공사하는 애들이 사실 눈탱이를 치거든. 정신없는 사정을 이용해서. 자, 4천만 원인데 겁나 싸게 할인해서 특별히 2천만 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 정신이 없어. 이사 가고 뭐 이런 정신 때문에 실제로는 1,000만 원 가치도 없어. 근데 2천만 원 공사를 해. 그리고 대부분 그 공사가 날림이야. 왜? 수십 개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하청에 재하청이거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보름만 지나면, 한 달, 두 달만 지나면 하자가 발생해. 그럼 전화를 해. 그 없애. 그럼 어떻게 돼? 전화 잘 안 받아. 실수로 받더라도 다음에 전화 드릴게요 하고 전화 다시는 안 와. 막 가슴이 막 닿죠. 전화도 안 받고. 어쩌다 전화 받으면 개뻑을 치고. 며칠 전에 했던 말하고 아예 다른 얘기하고. 그 어쩔 수 없어요. 며칠 전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을 못 하니까 그런 거야. 그 말을 했던 걸 기억을 하면 돌려서 얘기하겠지. 하여튼 그러다 치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저는 뭐 집에서 어디서 화장받지 못하는데 그런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이 와요. 그럼 내가 전화를 해줘요. 그 업체한테. 그럼 바로 입금을 해줘요. 바로 입금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부탁을 해. 저한테 입금해주면서도 제가 이제 지정한 기회에 입금을 하면서도 부탁을 해. 절대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옆집에다가는. 그 옆집 얘기 안 들어가나? 한 1년쯤 지나면 소문이 싹 나. 누구는 전화해서 뭐 500을 받아 1,000만 원을 받았다. 나중에 전화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요. 그런 거 전화 잘해요. 조곤조곤 얘기를 해줘요. 화도 안 내요. 그럼 이제 제가 이 법을 안다는 사실만 인지를 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내가 이 법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잡고 있는 단점, 이제 다툼이 소지가 있는데 걔를 골로 보낼 수가 있거든. 나머지 여러 개를 엮어서.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법을 아는 양아치라고 얘기를 하죠. 해서 삥 뜯는 애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이행강제금, 벌금액이 약간 어긋났는데요. 자, 벌금은 누가? 판사가 부과하고요.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과 주체가 틀려요. 부과 주체가 다르다. 그래서 자, 결론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주제인데 이행강제금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병과할 수 있다. 뭔 얘기에다가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서 하나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두 번의 처벌을 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주체가 틀린 거야. 벌금은 누가? 판사가 부과하고 지금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 주체가 틀린 거야. 그리고 목적도 틀려. 벌금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행강제금은 앞으로 나빠지지 않도록 빨리 법에 따라가야 된다. 이걸 계도 확연 그런 수단이기 때문에 긴 얘기했는데 결론만 기억합니다.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어떻다? 병과할 수 있다. 이것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런 판례띠가 한번 건축법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벌금과 이행강제금 병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법원의 판사가 얘기하기를 이게 대부분 판례인데 목적도 틀리고 주체도 틀리기 때문에 이건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아니다. 그러면 애 새끼가 집을 나가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먼저 걸렸네? 아버지가 바로 싸대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토스를 하는 거야. 새끼 교육 잘 시켜라. 그래서 엄마가 이제 잔소리부터 시작해서 하면 말을 안 듣냐고 마지막에 주먹 나가지. 그럼 애가 뭐라 그래? 아빠, 엄마 이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우리는 위헌가족이 아닌가요? 그때 배운 사람답게 얘기를 하는 거지. 부과 주체가 틀리다. 따라서 어떻다? 이건 이중처벌이 아니다. 그래서 또 이제 큰형이 오면 죽지 걔는 이제. 그래서 하여튼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병과할 수 있다. 이 주제 보시고 내용은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보시게 되면 자, 건축 허가를 받는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서 개 쌍욕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철거가 포인트가 아니라 허가하고 철거가 세트로 가는 거야. 허가 받았으면 어떻다? 철거할 때도 어떻다? 철거할 때도 허가권자에게 어떻다?
철거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 지금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너무 어려웠던 문제. 해서 가볼까요? 자, 건물을 철거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해야 된다. 1번 틀렸고요. 이건 좋은 문제 아닙니다.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야. 자, 아까 우리 허가권자 누구 있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가 된다? 허가권자가 됐었죠? 아까 공장, 창고, 구청장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은 건축 철거 신고를 수리하지 않아요. 구청장이 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신에 뭘 가지고 이 구청장이라고 하는 거. 자, 이 문제는 아까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을 하면 어떤 문제랑 연계가 되게 되는 거냐면 이거랑 관련돼 있어요. 볼까요? 이 문제. 바로 증축,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공장, 창고 나와 있죠?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틀리게 뽑았죠? 자, 공장, 창고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철거를 할 때도 다 구청장한테 신고를 하는 것이지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철거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회차를 보면 25회 때 이 문제 나왔었죠? 이제 문제를 분석해 드리는 거야, 이제 결과론으로. 25회 때 허가권자를 갖고 쟁점을 삼아냈잖아요. 그래서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권자가 안 된다. 이런 걸 이슈로 삼았었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7회 때 출제가 됐었죠? 아, 써있잖아. 27회라고. 살기가 힘드네 그냥. 회차가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27회 A형 33번 문제 뭐 이런 취지라고요. 그동안 몰랐구나. 왜 여기다 까맣게 글씨를 다 써놨을까? 왜 써놨을까? 심심해서. 얘가 무슨 기호인가 암호인가? 회차 분석해드리는 거, 회차. 그래서 25회 때 허가권자, 구청장 자리에 특별시장. 그래서 이 철거 신고라고 하는 것도 시군구청장이 신고 수리권자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고 틀리게 뽑았는데 일단은 출제의 의도는 그거야. 허가도 시군구청장, 철거도 뭐가 된다? 시군구청장. 그러니까 출제를 한 사람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출제를 했던 거야. 근데 1번 지문 틀리게 뽑았고 나머지 의미 없어요. 이런 문제는 내용 자체 철거에 관한 내용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 아까 우리 이행강제금 관련 하나만 더 체크를 할 게 있었죠. 지금 잊어버렸는데 이행강제금에서 출제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이 하나 나옵니다. 농지법에서 농지를 농업 목적들을 이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다? 이행강제금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어떻다?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이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20이라고 해서 이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나중에 농지법 할 때 설명드릴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다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뒤쪽에서 논의하게 되는 개념이 있었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가서 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런 제도가 있고요.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을 하지 않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방치 100분의 10, 임대 100분의 7, 목적 변경 얼마? 100분의 5라고 해서 자 먼저 개 키우기로 했는데 개 안 키우고 그냥 토지를 방치하고 있다. 바로 100분의 10에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 자기가 안 키우고 다른 사람 시켜서 개를 키웠다. 그러면 100분의 7에 이행강제금. 마지막 개 키우게 했다가 고양이를 키웠다. 목적 변경은 어떻다? 승인 없이 목적 변경은 100분의 5라고 해서 방치 10%, 임대 7%, 목적 변경 5%. 이게 자 공인중개사법 영역인데 거기서 이행강제금 두 가지 해서 농지법에서 이행강제금 이미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요것도 이슈. 근데 제일 엽기적으로 나왔던 게 약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요건 이제 이 숫자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문제.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주제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건축법령상 국가가 소유한 대지 지상 여유 공간에 고분지상권을 설정해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허가권자가 고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고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서 건축 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그냥 개소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걸 굳이 한번 읽어드린 취지는 고분지상권이라는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요. 민법에서 두 번 나왔던 거, 7년 동안 두 번 나왔던 질문. 자, 지상권은 뭔지 아시죠? 타인의 토지를 건물 소유, 수목 소유, 공작물 소유 목적으로
뭐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걸 우리가 지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구분지상권은요, 토지의 상하에서 우리가 학개론할 때 선하지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고압선 밑에 토지를 뭐라고 한다? 선하지. 그래서 한전에서 고압선을 흘려보내려면 원래 구분지상권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구분지상권 설정해서 그 위에 토지를 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 물론 이게 이제 구분지상권을 뭐 설정을 한다 한들 그 밑에 토지는 거의 쓸 수가 없죠. 보통 이제 농작물 재배하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안 되니까 쓴다고 하는데 하여튼 농작물 재배에다 암 걸려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 고압선 그 자기장인가 뭐 때문에 안 좋다고 그래 그렇게 몸에. 근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지상에 그런 것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하철을 아주 얇게 파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대심도라고 있어요. GTX 노선 같은 경우는 50m 이렇게 파고 들어간대요. 근데 50m가 엄청 깊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50m는 억수로 깊은 거고 일반적으로 15m, 20m밖에 안 파요. 근데 혹시 좀 더 낮게 파는 경우가 더 경우에 따라서 바로 구분지상권이라는 것. 밑에 토지 하부를 일정 부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구분지상권이 문제가 되는 지역들은 저런 거잖아요. 한강 넘어가는 지하철 이런 그 지역들. 그게 높이 갔다 밑에 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얇게 땅 밑으로 파고 들어가니까 이때 구분지상권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 정도 개념은 보시고요. 그래서 의미 없어요. 민법에서도 구분지상권 이런 거 나오면 다 무시하셔야 됩니다. 전혀 답이 안 되는 주제, 중요한 주제가 아니다. 다음 제가 아마 교재 표시해놨을 텐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해서 대충 한번 찍어보시면 좋겠다. 이게 어디 볼까요? 자, 보니까 유스호스텔,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노래연습장, 공연장, 오피스텔. 답이 근데 뭐라고 제가 표시해놨나요? 4번이에요. 공연장은 안 된다네요. 구분지상권자. 해서 뭐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냥 이런 문제가 30회 때 나와서 30회 때 문제 그렇게 어려웠어요. 이렇게 이상 야릇한 문제, 그냥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고요. 그 다음 주제가 지금 뭐야? 자, 결합건축 역시 별 의미 없습니다. 이게 이제 말장난하는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 아마 답이 2번이던가요, 이게? 3번인가요? 네, 요거 지방세, 납세 증명서 이런 것들 없다 해서 자 의미 없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합 건축 협정서에 명시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나와 있죠. 자, 요거는 이제 이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문제가 왜 나왔냐면은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하나가 건축 협정이 있었죠. 건축 협정이 있었죠. 26회, 27회 이렇게 나왔었고 쭉 안 나오다가 갑자기 결합건축협정이라는 주제가 떴어요. 근데 이 문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나오면 다시 건축협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건축협정을 외울 게 첫 번째 체결 있었죠?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한 몇 년 전에 했던 것 같아. 건축협정 체결 있었죠? 전원에 동의 받아야 되죠? 두 번째 폐지 있었죠? 폐지 있었죠? 폐지는 어떻다? 과반수의 동의. 세 번째가 통합적용이라고 해서 건주 지하 있었죠? 건폐율 그 다음에 지하층, 주차장, 개인 하수, 처리시설에서 할지 통합적용. 그리고 같이 그때 묶어서 공부했던 주제가 뭐가 있었냐면 저거 있었다. 바로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적용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었죠.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적용. 뭐 있어서 미주공. 기억하셔야 돼. 특별건축구역에서 통합적용 미주공. 그래서 지금 30회 문제 상당수 선호 문제가 이렇게 어떤 주제에서 출제가 되긴 했는데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법적인 의미도 없는 것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다시피 아까 철거 같은 경우도 허가권자라는 주제와 연계가 되는 것이고 이 결합건축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신청서 내용을 물어봤으니까 이런 것들은 죽으란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다시 뭘로 돌아가야 돼? 건축협정. 그래서 이제 요게 하여튼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라고요? 기존에 나왔던 비교하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씩 흔들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만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건축법 3초 끝났다가 있습니다.